이상으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퇴장하시겠습니다.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법 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죠. 아무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의 법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름도 바꿨지만 어쨌든 국민들 사이에 평등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또 가족 문화나 가족 내부 문제들도 잘 챙겨야 되는 기관인데 꽤 오랫동안 국가기관으로서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역할을 잘하기 바랍니다. 자, 보고 시작할까요? 예, 이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와 토의로, 두 번째 세션은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보고와 토의로 진행됩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변화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개월간 혁신적인 변화와 국민의 안전한 일상보호, 미래로의 도약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입각해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 규정을 도입하는 등 가시적 입법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벌이고 상소 포기나 취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도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검찰의 전문적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등 민생침해 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맞춤형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재복역률을 낮추었고 소년범들은 검정고시 합격률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국익을 지키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론스타 측의 6조 9천억 원 배상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배상 책임을 면하고 소송비역 74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첨단 산업과 과학 분야에서는 최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계절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광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 기업인과 의료 관광객에게 다양한 출입국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갈수록 치밀해지는 초국가 범죄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증가에 따라 사회 통합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안전, 실용, 인권, 혁신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범죄 수익은 유죄의 재판이 없더라도 신속히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 환수 전담 조직을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최근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수사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공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사범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성폭력이나 강력범죄 등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1:1 전자감독 보호관찰의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범죄 예방과 보호관찰 기능을 통합하여 성인과는 분리된 소년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이상 동기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용적인 법무 행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여러 법령에 산재된 과다한 형사처벌 규정이 다수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창의적인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경제 형벌 중 30% 정비를 목표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배임죄 대체 입법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발족한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에 대한 비범죄화와 처벌 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합리적인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초저출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능동적이고 유연한 투입국 이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맞춤형 비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을 육성해 제조업 노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민자가 납부한 수수료를 사회 통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올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상법 개정에 발맞추어 이사의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후속 입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67년간 바뀌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내년 중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자감독 위치 추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찰과 원활하게 협조하고 스토킹 외에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액을 상향하고 피해자의 기록 열람 등사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변호인으로부터 두텁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이 상담 내용을 보호하는 비밀 유지권 법제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정시설에는 변호인 스마트 접견을 도입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인원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계절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정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의 인권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국무총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검사의 업무가 수사에 집중되어 있으나 범죄 수익 환수, 국제 형사사법 공조, 국제법무와 통상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무혁신을 위해 다양한 법무행정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여 AI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입국하는 외국인의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경 관리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교정 플랫폼과 행동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교정 교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치료 감호자의 이상 행동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국부 유출을 막고 해외 진출 기업을 상대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 법무 지원을 강화하여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부의 보고를 마치고 대검찰청의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연입니다. 대검찰청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된 사항 외에
검찰은 인지수사의 총량을 감축해 민생사건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중대재해사건, 생활필수품 담합사건 등 민생 침해범죄 엄벌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로 취득한 부당한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환부하고 AI나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래 범죄에 대응하며 다양한 공익 대표 활동 등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을 적극 모색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이스피싱 대책은 법무부도 같이 검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한 달도 안 돼서 상당한 성과를 실제로 낸 것 같아요. 예. 동부지검에 좀 합동수사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따로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9월 대비 10월, 11월에 전년 대비 피해보다 3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일반 추세보다는. 아까 보고된 내용 중에 이 형벌 규정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다. 네네. 독일보다 3배 많다고. 지금 한 6천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000개요? 네네. 조항으로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본 건 2,700개인가 뭐 그랬던데.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건 한 6천 개 정도 돼 갖고요. 그 사이에 또더 법률로는 많이- 한 1,200 몇십 개 정도의 법률의 형벌 규정들이 있고요. 아, 법률 기준으로 법률 안에 있는 개별 또 처벌 규정을 합치니까 6,000개가 넘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형사처벌 만능주의 비슷하게 빠져가지고 뭘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을 넣는데 그게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경제제재로 실효적인 제재는 역시 경제제재이기 때문에 경제제재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뭘 처벌하려고 그러면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투입되고 기소하고 공판 유지하고 재판하고 근데 해봐야 몇 년 지난 다음에 뭐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처벌 제재 효과도 거의 없는데 어쨌든 국가 역량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좀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 지금 이게 업무보고 받다가 발견한 건데 마약범에 대한 마약사범 재소자,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거래 공급자들 말고 이 투약자, 네네. 투약자들에 대한 재활 치료는 실제로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중독자에 대해서 지금 그 비율이 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일단 뭐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고 이제 법원 단계에서 뭐 이제 어떤 그게 이제 수강 명령이라든가 보호 완찰 이수 명령 같은 걸 내리고 그에 따라서 교정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약사범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이수 명령을 같이 이제 병행 그 실형에서 병행을 하게 되는데 이수 명령이요? 교육 이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단계, 뭐 집중 단계, 심화 단계로 해갖고 40시간, 80시간, 160시간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전문가가 좀 부족해갖고요. 교정 직원들이 관련 지금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중 치료 기관이 좀 2개 교도소가 있는데 지금 4개 교도소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마약사범 수감자는 대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마약사범들이 오늘 아침 기준으로 지금 7,4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재소자가 얼마예요? 전체 제도사 지금 기견 이걸 합쳐서 6만 5천 명 조금 넘습니다. 지금 10%가 넘는다는 거예요? 예, 마약사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마약 공급책이나 이런 쪽이야 몰라도 마약 투약 사범은 치료를 본인도 실제로는 원할 테고 네, 그렇습니다. 치료하면 효과도 좀 있을 텐데 국가에서는 기소유예 제가 저번에 마약퇴치운동본부 뭐 그쪽 보니까 내가 볼 때 엄청 부실해 보이던데 체계적으로 마약 사범에 대한 대응 교육 또는 재활 체제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뭐 그 검찰에서 하는 검찰이나 이제 교정 검찰 제가 말씀드린 일단은 네. 재소자
재소자에 대한 상당히 이제 기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청주죠. 두 군데가 지금 전담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보니까 치료할 수 인원이 제한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상자가 뭐 200~300명 수준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7,000명이 들어있고 그중에 물론 공급책 이런 거 빼더라도 네. 단순 소지 투약자들 주로 투약자들 숫자는 얼마쯤 될까요? 그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누구 저기 아시는 분 없어요? 예,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용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체 지금 마약 수용자는 약 7,400명입니다. 네. 그 중에 한 4,800명 정도, 전체 4,800명 중에서 약 65%가 투약자고, 42%가 투약자고, 58%가 비투약자입니다. 한 4,000명 정도, 4,000여 명 정도가 투약자들이다. 거기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근데 아까 보면 저기 뭐 두 개 교도소에서 한 200~300명, 200몇십 명이든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자료상으로는. 네. 그거 좀 늘리겠다고 하는 거 봐요. 2배 늘려봐야 500명도 안 되는데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둬놨다가 내보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는 투약자에 대해서 지금 마약류 관리법이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있는데요. 비투약자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련 그 비투약자에 대해서도 입법을 해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비투약자는 뭐 단순 소지자 아니면 뭐 판매자, 공급, 소지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투약자, 중독자죠. 투약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활 교육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담 부서를 지금 4개 교도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개를 만들어봐야 500명 미만인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거기는 나름 어쨌든 뭐 시스템을 갖춰서 재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 시설도 갖추고 하겠죠. 거기서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나머지 투약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냥 단순 수감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미결 수용자하고 비투약자에 대해서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투약자 실형 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수 명령을 갖다가 그 법원에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인데요, 이게. 투약자는 무조건 이수 명령을 어디서 해요? 수감 중에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 명령은 이제 40시간, 80시간, 160시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교육을 시킵니다. 다만 문제는 전문가들에 의한 치료적인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치료는 안 하고 교육만 네. 일정 시간 네. 하고 치료 활동은 실제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그 중독 재활, 그 중독자들 재활하는 시설이 말씀드린 건 2군데인데 이걸 좀 더 확충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이 좀 저희들이 있어야 됩니다. 치료 전문가들이.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뭐 정신적인 질환과 또 관계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마약 사건도 있는데 전체 교정시설 안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1명입니다. 지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성범죄자가 9,000명이 넘고 마약범죄자들이 7,000명이 넘는데도 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정신과 전문의는 딱 1명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울대에서 1명 정도 지원받고 있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 서면 보고 자료 몇 군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아직 제도적으로는 도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범칙금을 내는데 5만 원, 10만 원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뭐 10장 받은 들 아무 상관없어서 다 막 위반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자. 범칙금이든 뭐 벌금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범칙금이라도 네네.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혹시 내부 검토된 게 있어요? 저희들이 뭐 제가 취임하면 사실 그 부분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꽤 논의는 많이 됐는데 이거 한번 왜냐하면 이게 이게 공정하지 못하니까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네. 누구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촉법 소년들 연령을 낮추자 뭐 그 주장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도 나는 촉법 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혹시? 최근에 저희들이 이걸 논의하진 않았는데 국회 이제 법안도 지금 축법 소년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뭐 12세 미만으로 이렇게 내린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찬반이 지금 아주 뚜렷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입장은 혹시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뭐 정리된 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보고 할 텐데. 근데 아직 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그 축법소년 연령 하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 예. 그건 한번 의제로 하나 만들어서 요약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 10페이지의 윗부분에요. 자본시장 교란범죄 음단 항목이 있는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구성했어요. 25년 7월에. 예, 그렇습니다. 네. 성과는 뭐 있어요? 지금 가장 큰 최근의 성과가 서울지구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설탕 담합 사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찾아내고 3조 원 정도의 담합이 있었는데 찾아가고 근래 드물게 대표까지 구속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어디서 딴 데서 보고서를 본 것 같은데 그거는 2012년인가 뭐 13년인가 그때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2024년부터 내부 조사를 하다가 진척이 없어갖고요. 리니언 씨라고 해갖고 와서 신고하고 자백하게 되면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저희 검찰에 그 신고가 와갖고 검찰이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발 요청을 3회에 걸쳐서 고발 요청을 해갖고 그랬었어요? 예,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시였습니다. 대통령 추가로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금융당국과의 TF 활동을 통해서는 크게 봤을 때 3가지 정도의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 회의 자체는 최근에 일단 6차 회의까지 종료를 했고 가장 큰 거는 그 불공정거래 범죄가 어쨌든 신속하게 조사가 되어야 네.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융당국에서 강제적인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영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금융위원회 쪽하고 저희하고 해서 실제로도 그 강제적인 처분을 통해 가지고 조사 기간을 최대한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성과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 원금에 해당되는 것들을 뭐 수출싱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도입이 돼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판례도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예컨대 주가 조작에 직접 사용된 돈이 아니라 누구한테 갖고 온 돈이라든가 여러 돈이 섞여 있었을 때의 어떤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그 금융 쪽 당국 쪽하고의 그 대응 논리들을 만들어서 현재 어떻게 할지에 대한 네. 그 방향성들을 잡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양형위원회 쪽에 이야기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 네. 그 상당 부분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네. 하여튼 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실제로는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방치돼 있어서 걸리는 경우는 재수 없어서 걸린 거고 통상적으로는 안 걸린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점은 확실하게 좀 깨주면 좋겠어요. 예. 요즘 많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는 건 하는데 글쎄 여전히 이런 거 다 숨어서 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경제 형벌 어쩌고 저쩌고 있어서 그러는데 전에 초코파이 1,000원짜리 이런 건 왜 기소한 거예요? 이번 계기가 저희들한테도 이게 어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따지자면 그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에 해당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강한 처벌 희망의 의사를 표시를 했었고 그 부분이 이제 뭐 화해나 이런 것들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네.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결국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선고 포기하면서 사건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을 행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됐던 것 같고, 저희들도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좀 마련하는 중입니다. 원래 경미한 이거 초범이 아니고 재범이거나 뭐 그랬어요? 예, 그랬던 전과가 것으로 있었습니다. 네. 전과가 있었던 절도 것으로 알고 전과가 있습니다. 예, 절도 전과가 그랬던 있었나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네요. 기소 유예하기가 조금 어려운. 어쨌든 법률 제도상으로도 이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죄가 되면 액수가 적어 20원 피해를 입었더라도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기소유예를 하든지 기소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죄가 되면. 근데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5핀 주스 갖다 그 점유이탈물 횡령이잖아요. 그죠? 신고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 굳이 기소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가 없는 거는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저희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너무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 하려니까 전에 뭘 한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 당할까 싶어서 그냥 기소해버리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 길을 하나 만들어 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엔 이런 걸 기소하게 되면 이게 그냥 공소권의 남용 또는 오용으로 그렇죠. 반대쪽으로. 입니다. 예, 예. 하여튼 그것도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이런 거 있네요. 피해자 열람 등산권을 확대하자. 그 검찰은 기소를 할 때 수사 기록, 증거 기록을 다 파일로 만들잖아요. 그 변호사들한테 파일로 그냥 주면 안 됩니까? 꼭 한 장에 50원씩 받고 수백만 원씩 들여서 꼭 복사시켜야 되나? 일단 뭐 열람 등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부분이 마침 12월 15일부터 해가지고 형사기록 전자화가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기록에 관한 그 관점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DF 파일 형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이제 제도적으로는 좀 해소되는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동안에는 종이 기록의 원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불가피하게 이제는 해결된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기존 사건 새로 이제 그 시점부터 입건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니까 과거의 것들이 아직 남아는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전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가적 낭비이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고통을 가하는 것 같아서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파일 복사해 주면 되지 그거를 한 장씩 가서 일당 주면서 그런 걸 복사하라고 시키는 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도 일선에서는 다 그러고 있던데. 예. 네. 익명화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해서는 뭐 변호인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예, 익명화는 다행히 또 전산적으로 그 시스템들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예. 19페이지에 상소제도 개선 추진 이런 것도 있네요. 예, 지금 TF 구성해서 좀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뭐 또는 상고하고 그래도 하는 게 그냥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 본질적인 폭력이죠.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서 내부적으로 논쟁들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정도 됐고 법률구조공단은 지금 정원이 905명인데 변호사도 145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변호는 지금 1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2명. 예.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하거나 변론을 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구조 활동 형사는 피해자, 국선은 좀 많지 그건 안 하고 않습니다. 예, 민사, 예. 법률 구조 활동을 하는 건가요? 그 각 지역의 법률 구조공단에 이제 상담을 오거나 수요가 꽤 있는데 이걸 상당 정도는 커버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네,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상담 몇 년간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상담이 지금 100만 건 정도 하고 있는데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인입률이라고 전화 다 받는 게 한 50% 정도 수준이라서 상담을 어떻게든 더 하려고 지금 직원들 좀 조정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상담도 상담인데 실제로 예를 들면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법률 구조공단이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변호사 인력이 지금 112명밖에 없다고 말인가요? 112명 하고요. 공익법무관이 32명이 있습니다. 좀 인력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법률 구조공단은 직접 예를 들어 소송 대리하는 거 말고 그 위임도 합니까? 위임하고 지원하는 것도 해요? 구조 사업으로? 상담하는 거 하고. 네. 소송 그다음에 이제 직접 대행해 주는 거 하고. 네. 그게 다입니까? 그다음에 법률 교육하는 거 하고요. 교육하는 거 하고. 예. 무슨 지원 활동 지원은 안 하고? 지원이라 하면 구조 지원, 소송 구조 지원. 구조 지원 상담을 하면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상담해 주는 거, 예. 여기 있는 인력으로 예. 위임 받아서 대행해 주는 거 네. 말고 교육하는 거 이거 말고 추가로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 하느냐고 말이에요. 비용적 지원은 안 해주고요. 채무자 대리는 저희들이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 예. 예산 규모는 얼마예요? 지금 현재 1,200억 정도. 1,200억이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은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국가 소송 대리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송 대리도 하고 법률 자문 또 헌법 네.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직접 못하고 민간 변호사한테 의뢰하죠? 네, 저희가 전체 국가 소송의 한 4% 정도를 4% 맡고 정도요? 있습니다. 민간에 의뢰할지 여기서 직접 할지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국가 그거는 각 부처에서 알아서 네, 판단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저희는 완전히 민간 로펌이랑 완전 경쟁입니다. 그래요? 네. 그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부에서도 수임료를 지급하고 맡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수임료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그래요? 네. 보조금이 한 4% 정도 있습니다. 민간하고 경쟁이 돼요. 그래도 성과가 그 전체 국가 소송에서 예를 들면 승소율이 네. 민간의 승소율이 전체 국가 소송 승소율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대검찰청은 검찰청 업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가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인생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성평등 가족부 할까요? 네, 이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국민과 대통령께 성평등가족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첫해 새롭게 출범한 성평등 가족부는 지난 반년간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현장 종사자와 분야별 전문가, 직능단체, 청년 등 다양한 국민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뵙고 소통하면서 성평등 가족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큰 성별 인식 격차, 젠더 폭력, 청소년 마음 건강, 가족 형태 변화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라는 목표 아래 4대 분야 10가지 중점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성평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와 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혁신하겠습니다. 성평등 정책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전 부처로 확대하여 모든 장관이 각 분야에서 성평등을 책임지는 실질적 범정부 성평등 책임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성평등 공감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어떻게 축적되고 재생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과 성평등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중심으로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와 직업교육 훈련을 확대해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젠더 폭력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총괄 부처로서 5만여 명을 지원하고 145만 건 이상 삭제를 지원하면서 많은 정보를 축적했습니다. 이 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제재 조치, 수사, 신속한 유통방지 조치 등 보다 강력한 통합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강의식 주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 예방 교육을 토론식 참여, 체험과 같은 형식으로 다양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개편하겠습니다. AI 기반 온라인 성착취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아동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 정보와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수집, 분석, 신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성매매뿐 아니라 성착취물, 그루밍 피해 아동 청소년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AI 기반 위기탐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자살, 자해 충동의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신호를 신속히 포착하고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1388 온라인 상담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안팎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 생활, 일자리 등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일터 시범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국제적 시야를 갖추고 주체적인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국제교류도 재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성평등 가족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집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고 공공뿐 아니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지원 기준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이주 배경 가족까지 넓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취약 위기 가족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세에 발맞춰 가족센터를 통해 사회 관계망 형성, 생활과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소되었던 성평등 정책을 조속히 복원하고 후퇴했던 시간만큼 더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이상에 걸맞은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과 회복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생뚱맞은 얘기인데 네.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최근에 그 동물복지원, 이제 이걸 동물복지 네. 사무를 담당하니까 동물 학대 금지, 뭐 반려동물 보호 네. 지원 이런 걸 하는 걸 만들자 이러니까 누가 그걸 어디다 둘 거냐? 농식품축산부에 둬야 된다고 하니까 누가 아니다, 그 복지니까 복지부에 둬야 된다. 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부에서 반려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냐, 이거 성평등 가족부로 가야 된다. 반려동물을 네. 복지원을 떼가지고. 또 어떠세요? 황당한가요? 아니,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만들면 받아주실 생각 있으세요?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죠. 네. 본인이 아니고. 네. 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우리 국민들이 1,000만 가구가 넘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심각한 논쟁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지만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반려동물 취급하는 기관을 어디다 둘 거냐.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네. 아까 옆에 잠깐 들으셨을 텐데, 성평등 가족부 입장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이나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청소년 네. 보호와 성장이 저희도 부처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우리 부처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사이에 법무부는 생각 좀 해보셨어요? 각종 범죄자의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마약 범죄입니다. 네. 지금 10대, 30대까지의 마약 범죄가 지금 한 60% 되는데 10대도 지금 초등학생까지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약 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그럴 때는 좀 낮추는 것들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단순한 좀 더 교육만 갖고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착취물 제작 배포에도 이 촉법소년 문제가 걸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걸려, 뭐 이러면.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 네. 같네요. 결론을 내긴 어려운 것 같고. 교제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내용으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네.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요새 이게 논란은 꽤 많던데. 교제 폭력 대응으로 제일 핵심은 뭔가요? 교제 폭력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있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교제 폭력도 성평등 인식이 부재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네. 구체적인 대책이 어떤 게 필요하겠냐. 네.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은 심해지고, 네. 걱정은 커지는데, 네. 대응책이 뭐냐, 그 말이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아닙니다. 저희는 교제 폭력 관련 법을 근본적인 방향에서부터 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교제 폭력에 대하여 과거에는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현하면 바로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는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위험군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나 신고죄로 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 말인가요? 네. 대통령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법무부 차관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보호에 관해서 잠정 조치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가장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가정폭력 사범이나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 등이 도입이 되어서 접근 금지라든지 전자자치 구차까지 가능합니다만 교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교제 폭력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폭력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교제 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속도를 좀 내보시죠. 그럼 국회하고 네. 협력해서. 네. 지금 교제 폭력만이 아니라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와 같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불법 촬영물이 계속 유포 확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 보고를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 본부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도 전 부처가 합동해서 방지 본부를 만들지 않으면 K가 계속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긍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89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이 최근에 성착취 촬영물 무슨 어젠가 기사에 나서 난리가 났던데요. 이게 대개는 해외 서버로 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 차단이 안 됩니까? 그 사이트에서는 한 70% 정도가 불법 촬영물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사이트 차단까지 간다고 하는데 70%가요? 아니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사이트 전체 그 부분을 차단하는 게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뭐 70%가 안 되면 차단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죠? 1%가 불법 촬영물이 있더라도 저는 차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당위성 얘기 말고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단이 되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네, 저희 네. 성평등부의 안전인권 정책관 네. 조영수입니다. 그 방심위에서 기본적으로 심의하는 기준에 어떤 그 사이트를 자체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 안에서 운영되는 음란물이 70% 이상이 돼야만 그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그게 합니다. 무슨 말을 하니? 그 근거는 뭐예요? 그 방심위 자체 기준. 자체 기준이에요? 예. 우리 방심위원장, 방심위 쪽 얘기해가지고요. 일부라도 해가지고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침에 따르면은 막 쓰잘데없는 거 잔뜩 올려놓고 네, 맞습니다. 그거 하면 되네. 네, 그 말이 안 되지 이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신속하게 네. 해야 될 것 네, 같고. 네. 근데 이게 무슨 회원이 무슨 50만이 되네, 네. 60만이 되네 그러고 있던데 이렇게 크게 성장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 지금 관련 사이트 명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관련 사이트 명이 언급되는 순간 또 다른 그 회원 접속과 함께 불법 촬영물에 대한 그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트 명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22년 8월에 이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이런 피해가 신고된 이후에 저희가 이때까지 경찰청에 수사 요청 의뢰해서 한 3년 넘게 이 수사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3년 동안 이게 있습니다. 방치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 방지 본부와 같은 특별한 본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네. 아니 이게 우리 검찰에서 보시면 이거 공연 음란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성착취물 자체 유통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초보 수익이 높은 형태의 범죄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이게 대다수가 해외 서버 내지는 서버를 교체하면서 주소를 교체하면서 옮겨 다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결국 해외 당국의 협조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을 제가 지금 보고받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어서 일반론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법 사이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서버 관리자가 되게 해외에 있으니까 네.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으로 전파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있지 않나요? 막으면 차단할 수 있죠. 이름 바꿔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존에 가입된 회원들은 못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찾아갈 수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서 주범을 아니, 찾을 그건 수 다음에 얘기할 네. 거고. 네. 그 5분 전, 그 다음 단계에서 네. 얘기할 거고. 일단은 긴급 조치로 차단을 네.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뭐 70%가 돼야 되니, 뭐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방통위 얘기를 해서 좀 바꾸면 될 텐데. 네. 기술적으로 그걸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평등가족부 입장에서는. 네. A 사이트를 차단을 하면. 네. 제가 이거를 다른 부처에 보니까 무슨 만화 저작물 이런 거를 네. 퍼올린데 그 차단을 하면 바로 딴 걸 만들어가 또 바로 올라온다더라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차단을 하면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라오면 그 회원들 다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새로 만들면 그 회원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해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이트가 아예 사이트가 삭제되지 삭제되지나 우린 차단하는 거니까. 차단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이제 VPN이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루트 같은 기관통이 차단하더라도 VPN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이트가 살아있는 한 그쪽 접속할 수는 있게 됩니다. 찾아가려면 뭔가 새로운 추가의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단 효과가 있긴 있는 거죠? 차단은 일단 해가지고 차단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회해서 그 해외에 찾아간다. 있는 사이트에 대한 거기서 올리는 거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아니, 그건 다음 얘기고. 예, 일단 먼저는 차단 조치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에 대한 접근까지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VPN 통해서 따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쉬워요, 그게? 요즘 청소년들이라든지 웬만한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얘기를. 일단은 차단하면 조금은 효과가 있을 테니까 네, 차단을 맞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마약,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스캠, 그리고 도박. 네. 이거는 지금 그 초국가 범죄 대응 TF 만들었던가? 뭐 어쨌든 거기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네. 해외 이게 지금 저것도 있거든요. 국내 저작물 위반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그림 그려가지고
인기 있으면 다 뺏겨가지고 또 그래 한다더라고. 요 문제도 아예 하나 추가를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법무부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있죠?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사태 이후 만들어진 그러니까요. 도박, 마약, 네. 스캠. 네. 여기다 음란물 같이 여기다 한 항목을 추가를 해가지고 포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추가를 하는 걸로 하고 누가 하고 있더라? 저희 지금 보이스피싱 초고가 범죄 공동 대책 본부가 그걸 만들어서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 통합본부는 지금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민정비서관이 해서 예, 지금 거기다가 요 항목을 넣고 인력을 해당된 데서 좀 확인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받더니 배치를 해가지고 요것도 하나 예, 추가하는 쪽으로 추가하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성착취 촬영물도 하고 하나는 그 저작권. 예, 그 저작권 협회나 이쪽에도 물어보시고. 컬처 침해하는 범죄까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서버를 통한 국내 범죄를 같이 하는 걸로 하시죠. 그 다음에 저한테 이거만 물어봐 주세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것도 안 물어보면 또 섭섭해 하니까. 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HPV 지원을 좀 확대해라. 그거 뭔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HPV 이게 무슨 예방 주사 뭐 이런 건 뭐예요? 예? 자궁경부암 백신입니까? 이거 혹시 내용 알아요? 그 아는 분? 백신은 아마 질병관리청. 아마 하지 말고 네. 알면 얘기하고 모르면 넘어갑시다. 제가 보는 성평등 정책관 주임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사람. 그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인데 이제 국정과제 이제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들어 있어서 지금 식약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하고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할 거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식약처랑 같이 한번 좀 더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핵심 쟁점은 지금 여성 청소년은 13세까지 무료로 맞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남자들도 맞춰라. 남학생들한테 강도 의무적으로 맞게 해달라는. 그 남성들은 또 기분 나쁘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회인가 접종을 하는데 국정과제에 있습니다. 2회 접종을 하는데 이게 맞으면은 좀 하루 이틀 수업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안 맞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남성 애들도 공짜로 그러니까 무료로 맞게 해달라. 그럼 좀 더 많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쟁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메모를 받기로는 이게 청소년들하고 저소득층만 맞춰주고 있는데 성인까지 맞춰달라 뭐 이런 내용이던데? 예, 연령을 늘리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13세까지 돼 있고요. 지금 국정과제 대상을 남자까지 확대하고 연령도 높여라. 예. 이게 주로 여성계 요구인가요? 예, 여성계 요구입니다. 이 남성은 별로. 근데 확대하는 거는 국정과제에 들어있고 예, 국정과제에 들어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생리대 얘기인데요. 네. 국산 생리대가 왜 이리 비싸냐? 다른 나라 생리대보다 가격이 39% 비싸다고. 네. 혹시 뭐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여성환경연대에서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긴 했는데 네. 실질적인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뭐 검토가 그거야 필요합니다. 편차가 있을 수 네, 있고 네. 약간 다른 사례와 달리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근데 왜 그리 비싼 거예요, 국내는? 국내 좀 더 좋은 제품들에 대한 그 욕구 때문에 좀 비싸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시장 구조의 문제와 또 약간 세금 부분, 유통 과정에서 뭐 세금이 이거 추가되는 부가세도 맞습니다. 면제되는 상품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 최초 제조 시에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유통 과정에서의 부가세는 계속 붙기 때문에 그래?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세해야 된다는 의원 발의, 그러니까 입법도 마련된 것은 입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최종적으로 없으면 없는 거지 중간 가다가 다시 붙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 생리대 가격이 이제 그 해외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일부 업체들의 이제 점유율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좀 많이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말씀하신 이제 부가가치 관련해서는 지금 판매 시에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데 근데 제조 유통 단계에서 이제 부가세가 또 붙다 보니까 그게 소비자 가격에 또 반영이 돼서 좀 높은 가격에 영향을 다른 나라는 그런 세금 없어요? 다른 나라 캐나다하고 한 2개 나라 좀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제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하냐 그 말이죠. 지금 말씀이 불리해서 그렇다는 취지처럼 들려서 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한 3가지 이유 중에 이제 그 세금 문제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 말고 이제 영세율을 좀 도입하자 이제 그런 논의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생리대 값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전에 뭐 깔창 생리대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소득층하고 일부 좀 저연령층은 생리대 월 14,000원 지원을 해주나 봐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13,000원? 14,000원씩 월 14,000원. 근데 지금 생리대 살려면 2만 몇천 원 들어간다면서요? 그 부분은 좀 다 개인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만 몇천 원짜리 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한 달치를? 저희 경우에는 비싸서 못 산다고 하던데? 그것은 그 판매처에 따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공정거래 보고 좀 조사 좀 해보라 그랬거든요. 네. 혹시 해외 생리대를 수입하면 수입 관세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 가족부도 좀 신경 좀 써서 내용 파악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고 만약에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의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가지고 실질 경쟁을 좀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관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생리대에 대해서 지금 직구를 해외에서 많이 한다더라고요. 네.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사실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죠. 네, 그럴 수 있. 네. 더군다나 세금도 면세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는 게 이상하죠. 네. 다른 나라는 되게 세금이 있을 건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아주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양육비 우리 대지급제도 시작했죠. 네, 선지급제 시작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대지급하고 네. 이제 본인한테 구상하는 거죠. 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네. 이게 양육비 대지급 대상은 어떤 경우에? 예, 지금 저희가 처음이라서 정한 게 이제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양육비를 3기 이상 또는 뭐 석 달 이상 정해진 횟수 이상 못 받으신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신청을 했거나 채권이 확보되신 분들이 그런 관계도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뭐 판결이 있거나 조정 조서가 있거나 이렇게 법률적으로 뭔가 의무가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신청만 하셔도 됩니다. 집행권은 확인을 위해서 저희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 양육비 채권은 일단 가지고 채권이 어떻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원래 뭐 부부 사이에도 양육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뭘 가진 사람이 대상이에요? 이혼하실 때 이제 보통 이혼한 경우에만? 양육비 이혼한 사람. 이혼한 사람의 양육비 청구권을 대신 이행해 준다. 그 다음에 미혼모 분야도 성평등 가족부의 소관이겠죠? 네, 저희가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미혼모들이 뭐 다양한 이유로 미혼모가 될 텐데 네. 미혼모들이 일단은 출산을 한 다음에 양육이 그냥 보통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에 대한 뭐 지원 대책이나 이런 건 있어요? 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아닙니다. 그 경우에도 취약한 상태 미혼모와 미혼부에게는 저희가 아동 양육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단독으로 아이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에서 생활하시면서 아이를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은 충분해요? 네. 가족실장입니다. 저희가 한부모 시설이 한 100여 곳이 있는데 출산 지원하는 곳은 23곳이라서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 자기 집에서 뭐 양육을 하는 경우는 아까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는 주거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충분한가요? 예를 들면 수요를 다 충족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양육 지원 시설도 있고 또 임대주택을 연계해 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이제 한부모들은 이제 수도권 이런 데를 좀 선호하시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미스매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은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LH를 통한 한부모에 대한 그 추가적인 주거 지원이 확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영아 6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심하게 영아 살해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우리 일반 정서상으로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혼모나 미혼부들은 사실 괴로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심리적 지지, 또 지원 이런 게 좀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이게 인구 출생률하고도 좀 사실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임 이후에 그 직접 시설에 가서 만나 뵙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혼모와 미혼부 모두 용기 있게 본인의 그 자녀 그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면 사회가 책임지고 함께 양육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전 부처가 함께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과감하게 좀 정책을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탁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임신 중단 약물 문제 있죠.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임신 중단 약물을 쓸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심지어 지원해 줄 거냐, 못 쓰게 할 거냐, 논쟁이 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정부는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방치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취임 이후에 확인해 보니 여러 부처가 함께 이 부분을 계속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숙고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서 저도 빠른 결정이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입장은 뭐예요? 저희는 각적 그러니까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임신 중단 약물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빠르게 그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 네. 그게 또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 거냐? 또 그 논란도 있죠.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가장 가까운 그 친화적인 부처가 성평등 가족부 같은데 성평등 가족부라도 입장을 정리를 하고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여기도 모르겠다. 오늘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나요? 아니 저희는 그
뒷짐지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논의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얘기해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냥 말하기 진짜 어렵죠. 그동안 저기 국무조정실 이제 주관으로 해서 이제 그 복지부 식약처 국무조정실 끌려 들어왔어요. 네, 협의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 내부적으로 이제 안은 이제 마련이 돼 있는데 이제 다만 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그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낙태죄에 대한 이제 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법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이제 여성계에서는 그 입법 전이라도 약물은 먼저 도입을 해달라는 그런 좀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 좀 국무조정실이 뭐 할 얘기 있어요? 저희가 수차례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때 한번 보고도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낙태죄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그 법률적인 문제가 성결이 되어야 자기네들이 그 안전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 사실 낙태죄 관련해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정부안을 이미 냈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걸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 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계속 같이 정부안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때 몇 주까지 허용 이렇게 돼 있었나요? 네, 12주 정도까지는 무조건 해주고 24주까지는 상담을 거쳐서 해주자. 이렇게 그때 그 보자보건법하고 형법이 같이 나갔었습니다. 24주. 신생아가 출생하는 게 48주인가요? 몇 주 만에 나오는 거예요? 40여 주, 36, 7주 정도 맨날 40주요? 40주. 네. 근데 24주 되면 상담을 거쳐서 14주까지는 그냥 허용. 이게 지금 약물 허용 여부도 이 낙태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약물 허용 여부는 낙태죄 전에라도 저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식약처에서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 약물 자체의 안정성은 사실은 이미 뭐 다른 나라 다 쓰고 있잖아, 그죠? 네. 다 쓰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허용할 거냐 문제겠죠. 안정성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허용할 거냐.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형법하고 모자보건법 이제 현행법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식약처에서는 그 법을 먼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도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제 그 법 개정 전이라도 좀 도입해달라는 또 요구가 이제 현장에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낙태죄는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이미 아닌 거잖아요. 네. 오히려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이후는 또 낙태죄를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방치는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방치는 아니고 사실 이번 저희 국민주권 정부 들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그 숙고를 하면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서는 내가 보기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팔고 있잖아요. 팔고 사고 먹고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 이 약을 취급하는 약사들은 현행법에 위반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식약처의 승인이 안 난 약품이라서 약국에서 원래는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몰래 파는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 약을 공식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구매를 하고 약사법에 이게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약사들 정식 승인 받은 게 아니라 살 수가 없는 약사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사는 건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현재 이래저래. 여기 제일 큰 반대 입장이 어디예요? 종교계?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쉽게 입장을 못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률 없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긴 쉽지가 않다는 건가요? 법제도 정비가 먼저 돼야 된다? 지금 발의된 안이
의원님 안에 한 2건인가지 발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약물 도입 하는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약물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내 말은 어쨌든 그 뭔가 법률에 명확하게 되지 않는 한 행정적 조치로는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계속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 네. 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가 혹시 오셨어요? 네, 왼쪽 보시면 이사장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네. 건강가정진흥원 원장님이신가요? 네. 이 각 지방정부에도 이 관련 기관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아, 지방정부가 하는 건 가족센터예요? 네, 가족센터를 지방정부가 수탁을 해서 건강가정센터 통칭해서 가족센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네. 예, 김삼 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나는 이쪽 그래도 잘 몰라요. 이쪽에. 오른쪽 왼쪽에 있지. 네,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네네. 거기서 많이 보던 분이시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뭐 여기 특별한 현안은 있지는 않네요. 여성인권진흥원. 네, 왼편에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전 신분하고이시구나. 아,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도 뭐 특별한 현안은 없어 보여요.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예,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요. 뭐 특별한 일은 없어 보이고. 청소년 활동진흥원. 여긴 꽤 규모가 되네요. 정원이 400명이 넘네.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주로 눈에 띄는 활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에 띄는 주된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는 그 전국 7개 국립시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청소년 수련원에. 아, 청소년 수련원. 예. 청소년 수련원 운영이 중요한 활동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물어보고 싶거나 누가 청탁해서 물어보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장관, 총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다른 없어요? 자,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오늘 참석자분들 중에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대통령님, 저도 네.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해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어렵더라도 경찰이 발표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접속한 IP 회원들의 IP 주소를 통해서 회원들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원들을? 네, 국내 회원들. 그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기소와 처벌까지 그 범죄 예방이 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면 우선은 신속한 차단 외에도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입자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접속 기록이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경찰이 확인했다고 오늘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거의 텔레그램 성착취 조주린 사건의 경우에도 가입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건 텔레그램은 가능하죠. 텔레그램이야. 네. 그 가입자를 회원을 확인하면 그 회원과 접속한 사람들 찾으면 되니까 그건 가능한데 이게 사이트의 가입자 추적이 가능해요? 사이트 회원들이 다 가입하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는 아니고 비슷한 아이디 찾아가지고 추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에 본인이 직접
그 불법 성착취물을 올리고 거기에서 일정한 그 코인을 받아서 또 다른 불법 성착취물을 보기도 하는 등 굉장히 유해성이 큰데. 올린 사람. 네, 올린 사람들이요. 네, 올린 사람들 중에 또 일부 다운받고, 네, 그 다운받은 범죄자들을 다시 이걸 유포하기 중에 때문에. 저기 뭐 검찰에서 나오신 분 중에 이런 사이버 분야 수사에 뭐 아는 분 없어요? 예, 사이버 기술범죄 수사과장 심영석입니다.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말씀은 이게 해외 사이트인데 예. 여기에 국내에서 가입을 하거나 활동한 아이디를 찾아서 추적이 가능하냐?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입자 정보는 어쨌든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 정보를 추적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도 그런데. 예, 다만 그 사이트에 접속한 IP가 접속하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 신호를 추적해서 어떤 그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의 명단을 역추적하는 방법은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뭐 가능한 성이 있는 모양이네. 경찰 경찰한테 한번 아니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도 뭐 가입하고 이용하고 요거는 추적이 될 것 같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외 사이트 추적은 국정원한테 얘기를 하고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팀에 넣어서 팀에다가 통합본부에서 넣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국정원이 하든지 뭐 일단 국내에 그 제작해서 올리는 뭐 이런 거는 추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럼 경찰이 좀 원시적으로라도 좀 하자. 서버에 접근을 못해도. 그럼 해보죠. 뭐. 그 다음에. 네.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교정 시설의 부족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뭐 정원이 지금 5만 명인데 5만 230명인데 지금 매일 평균 6만 5천 명 정도가 수용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하셔갖고 가석방도 저희가 한 뭐 790명, 800명 정도 가석방을 하던 걸 지금 한 1000명대로 늘렸거든요. 기준이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범죄자, 말범죄자 계속 늘고 있고. 근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수사해갖고 범죄자들 잡아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재보 경률을 많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20%가 넘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확충 관련 예산을 좀 관심 가좀 부탁드리고요. 교정시설 확충. 그 다음에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거 범죄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박탈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범죄 수익을 갖다가 저희가 환수해 갖고서 결국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1년 동안 몰수 추정되는 게 9조가 넘습니다. 9조가 넘게 몰수 추정 결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되는 거 한 1,500억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이 조직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건의했는데 내년에 지금 뭐 5급 뭐 사무관 하나 늘리고 있는데 지금 중앙지검에만 이 범죄 수익 환수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몰수 추정 판결 받는 데가 그 금융범죄 수사하고 있는 남부하고 또 마약 조직범죄 하고 있는 부산이 많이 되는데 이 조직을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법무부에서 법무부 차원의 범죄 수익 전담부서 국이 있어갖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들도 최근에 한 건 올렸는데 해외에 있는 재산을 갖다 몰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법공조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거는 앞으로 뭐 수사권의 조정 문제 관계없이 법무부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 같습니다. 우선 범죄 수익 환수 집행이죠. 환수 결정이야 법원이 하는 건데 이 집행은 일종의 세외 수입 관리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결국은 압류, 경매 뭐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 자체가 체납조차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형식 그렇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집행해서 압류해갖고 뭐 환가해갖고 돈으로 저희들이 해갖고 환불을 하든지 몰수하든지 해야 되니까요. 체납처분 절차에 준하면 이걸 검찰에 업무도 일도 바쁜데 이걸 검찰이 맡아가지고 끙끙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국세청으로 세외 수입까지 전체 통합 관리하도록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네네. 차라리 그쪽으로 이게 좀 넘기는 게 속도가 어떻습니까? 달라갖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이게 우리 저 검사국장님 한번.
예, 검찰국장입니다. 저희 범죄 수익 환수 관련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재산 추적을 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몰수 추징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최종 단계에서의 집행 부분만 다른 부서로 넘기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관련해서 가령 차명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집행하려면 소송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검찰 내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가 있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남부하고 부산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부 설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범죄수익 환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구성원들은 검사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국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세액 징수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 게 이제 숨겨진 빼돌린 재산들을 찾아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련해서 이제 초기 단계부터 수사 단계부터 쭉 훨씬 검찰력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 말씀이군요. 예. 아울러서 이제 형사법 대개혁 작업을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과징금과 과태료를 대규모로 이제 집행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에 법무청, 집행청을 별도로 또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형사법 대개혁 작업 때 같이 검토가 되는. 지금은 과징금은 어디서 관할해요? 지금도 과징금이 꽤 있잖아요. 부처에서 과징금 과태료를 하면은 각 부처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의하면 각 부처가 부과한 과징금에 정상 납부되면 그냥 처리를 하는데, 정상 납부가 안 될 경우는 다 지금 국세청으로 모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직까지는 국세청이 그렇게 통합해서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국세청도 통합하고 또 아울러서. 과태료는 누가 관리해요? 과태료는 처벌의 일종인가요? 예, 과태료, 과징금 다 각 부처별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몰수 추징만 검찰이 직접 하는 거예요? 범죄 수익 몰수 추징만? 아니 뭐 범죄 수익이든 아니든. 이 부서를 늘리는 문제는 만약에 성격이 많이 다르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네, 대통령실에서 저희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이거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네, 한번 적어주시고요.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쉽게 말하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 그 말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계획된 거 뭐 세계 신축, 세계 이전, 그다음에 뭐 그 이상의 좀 약 증축이 다 합쳐도 5천 명 정도 이상 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그것도 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입니다. 근데 당장 너무 급해갖고요. 이게 아이들은 세상을 좀 정화를 해서 좀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뭐 아니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보고 드린 대로 이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디지털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상동기 범죄 늘고 있고. 가석방 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예.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뭐 교도소 안에 인기가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 내가 막 풀어주라 그래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는 명확하게 철저하게 재범 가능성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하여튼 처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응보 효과도 있고 이제 네가 진죄에 대해서 되갚음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예방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지 않게 저 제재가 있구나 특별 예방 그 사람이 다시 죄 짓지 않게 하는 이 세 가지 효과를 이제 노리고 하는 게 수형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또는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다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더 이상 가다놔봤자 국가적인 손실만 발생하고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태면은 특별히 심사를 해서 석방해 주는 게 지금 가석방 제도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완화해서 그런 위험성이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다 보장하고 피해자들과의 갈등도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하는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걸 지금 국민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시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반대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처를 해보고 뭐 영화되면 그냥 교도소를 예정보다 더 많이 짓는다고 하는 게 참
어쨌든 우리 법무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대통령 저 시작할 때 처음 여성가족부 시작할 때 반려동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 5년이나 10년쯤 후면은 농식품부나 복지부가 아니라 가족부가 소관이 돼야 될지도 모른다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일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전제는 5년이나 10년쯤 후엔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현실은 농식품부고 존재가 동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는 보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복지부 소관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관련해서 이미 현실로 존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디서 이런 걸 정책으로 좀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니드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커지고 있는데 아무데도 이걸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관을 어디로 결정할 거냐 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로 하되 혹시 이런 문제도 그런 가족 또는 이렇게 실제 반려라는 입장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정책으로 어딘가는 고민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TF 같은 거라도 하나 이렇게 해서 한번 생길 수 있는 정책 이슈를 한번 이렇게 축적해 가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떠냐. 소관물을 결정하는 건 나중 문제고. 아니 이게 워낙 이게 수요가 많잖아요. 한번 문제 제기해 보면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반려동물 문제는 사실은 매우 예민한 문제예요. 그 관심 있는 당사자도 많고. 저도 전에는 수백만 원씩 들여서 반려동물 수술한다 그래서 제 정상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500만 원 들어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갑자기. 달라지더라고, 사람이. 근데 더 문제는 송미령 장관께서요, 이거를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 말려놨어요. 가축으로 축산 분야 아니냐.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있어요. 동물을 너무 잔인하게 비인도적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동물복지 측면을 얘기하긴 하는데 그게 반려동물까지 가면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 자체를 분개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정리하십시오. 다 걸렸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모아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이걸 같이 정리해줘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맞습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실 저희 성평등 가족부는 국민이 지켜주신 부처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고 어제 100일째가 되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 우려를 받으면서 저희 성평등 가족부의 업무를 해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갔던 포럼에서 스웨덴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웨덴은 성평등 특임 장관님이 계시는데 모든 부처 장관이 정책 분야의 성평등을 반영해서 본인들이 다 성평등 장관이라고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부처 장관님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주신다면 성평등 국가가 실현이 되는 그때 법무부 장관님께서 우려하셨던 성평등 그 성범죄율도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어떠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없는 모양인데.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누구신지. 마약범죄 관련해서 좀. 예,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1부본부장 신준호 검사입니다. 최근에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서 지난 11월 21일 검찰, 경찰, 해경, 세관, 국정원, 출입국, 그다음에 FIU 등 유관기관 86명 규모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범정부적 노력의 결실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러한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정부의 결단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에는 마약 수사를 기관별로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 공유라든지 수사 공조 이런 것들이 애로가 컸었는데 근본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로 이러한 점들이 많이 해소되어서 다양한 성과와 시너지가 도출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마약사범 약 20명을 입건하고 그중에 11명을 구속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합동수사본부는 마약 수사의 국내 컨트롤 타워로서 마약 해외 유입을 막는 동시에 국내 유통, 소비를 단속하는 쌍방향식 집중 수사를 통해서 마약을 뿌리 꽂고 치료 재활에도 정성을 기울여서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긴 하죠. 지금 제가 근데 경찰 보고 때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 검찰 쪽은 주로 뭐라더라? 상선? 상선 추적에 좀 능한 것 같고 경찰은 하선? 지금 기관별로 특장점이 있습니다. 좀 다른데 서로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종전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유입 수사에 좀 능한 특장점이 있고 경찰은 국내 유통 소비에 능한 수사 있는데 서로 기관 간 벽이 있다 보니 이게 원활치는 않았는데 그런 걸 극복하고자 이번에 이런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네. 네, 또 없으세요? 제가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약 관련해서 지금 되게 이제 국제적으로 마약 청정국주의가 인구 10만 명당 20명 정도가 그 이하가 돼야 마약 청정국이라는데 저는 이미 40명을 넘었습니다. 한 44, 5명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마약 청정국 회복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 저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수가 생겼지만 이게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길게 봐서는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수사청을 만들든지 아니면 마약 수사부터 해갖고서 기소 공소유지 또는 국제공조라든가 치료 재활까지 가는 그런 청을 만들 건지도 좀 길게 봐서는 검토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데 저희도 너무 이 마약 사용 연령들이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국제 어떤 해외 구매 직구를 통한 그 단속이 굉장히 어려워갖고 대통령께서 지시해갖고서 우편 집중국에다 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게 굉장히 사실 제한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전국적으로 그걸 또 확대해야 될 것이고 이 전문적인 이 정보를 갖다 지금 공유는 합수분해서 다 가능하지만 이게 항구적으로 돼야 되지 않으면은 괜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해외 다른 나라의 사례 같으면 마약수사청은 그러면 우리나라 검사에 해당되는 사람, 그 다음에 수사관 이렇게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수사만 하고 예를 들면 영장 청구 기능이나 이런 건 분리돼 있나요? 지금 미국의 마약청이 지금 뒤에 그 관련해가지고 해외에는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주류예요. 예, 수사관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수사권 조정, 분리 이슈 때문에 사실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마약 수사 전담 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정보 공유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거 보니까 하나의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그게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문제하고 얽혀가지고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일원화된 독립된 조직으로 돼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검사 기능, 수사 기능을 합쳐서 통합해서. 검찰국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 마약합동수사본부는 수사 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해서 검사실에서는 직접 수사 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팀, 수사관들이 개시한 사건, 그다음에 경찰에서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한 영장 통제하고 송치 개념으로 사건을 받아서 보안 수사에서 기소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직 안에서요? 예. 또 약간 좀 기형적으로 보이고. 하여튼 그 문제가 정리가 되면서 저는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게 그렇게 그냥 대충 일반 사범 수사하듯이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또 그 법무부에서도 안도 좀 내보시고요. 이게 수사 기소 분리 문제가 요새 좀 꼬여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법무부는 요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중심을 좀 명확하게 잡고
휘둘리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가부도 꽤 예민한 의제들이 꽤 많은데, 그죠? 지혜롭게 잘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